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69쪽 24번부터 준비를 해봅시다. 자, 거기 서정자의 태도를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가 서정자의 태도란, 즉 서정적 자, 이게 뭐죠? 바로 시 속에서 말하는 이, 곧 시적 화자고요. 자, 이 서정적 자가, 시적 화자가, 즉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를 읽고, 즉 어디서 이 시에 대해서 공부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를 딱 시험장에서 대했을 때 그 처해 있는 상황을,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어떤 인물이나 또는 사물 또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번에서 다음 시에 둘째 연에 보이는 이라고 조건을 줬죠. 그러면 둘째 연, 이 연은 하나, 둘, 즉 신이나 삼아줄 걸, 이 부분이 이 연이 되고, 자 그러면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뚜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뭔가 후회하고 있죠. 그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흰옷깃 여며여며 가오심님 밑줄 치고, 즉 님이 흰옷을 여미고 갔다라는 얘기는 곧 님의 죽음을 말하죠. 즉 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시적 화자는 지금 미처 신이나 삼아줄 걸 하고 후회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도 뭐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떤 죽음의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걸 찾아야죠. 정답은 1번이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자, 미처 내 마음속에 있는, 즉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말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후회의 심정을 담고 있죠. 정답은 1번이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항상 시적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25번에 보면요, 역시 같은 유형이죠. 다음 시에 시적 화자의 태도 밑줄 치고, 시적 화자의 태도라는 말도 시적 화자의 정서, 어조에 질문하고 같은 유형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럼 빨리 뭘 해야 돼?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걸 이 시에서 찾아봅시다.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자, 지금 어떤 장면이야? 하관식을 거해가는 거야. 즉 하관, 죽음에 임해서 이제 무덤에 관을 넣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처해 있는 거지.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지겠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결국 누구의 죽음이야? 동생의 죽음이죠. 즉 동생의 죽음을 대하는, 즉 화자의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야.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따라서 나와 그리고 동생 간의 죽음으로 인한 그 거리감, 다시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낭패감, 이를 드러내고 있죠. 1번, 아우가 없는 세상에서 적막함을 느낀다. 맞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자 냉철하게 성찰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아우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즉 슬프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또 다만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그리고 흙을 옷자락에 받아 하지겠다라고 형상화를 해서 보다 냉정하게, 즉 보다 감정을 사귀고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감정을 절제했다라고 해요. 즉 이 시의 화자는 감정을 절제하고 동생의 죽음을 가급적
감정을 절제하여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2번 냉철하게 성찰했다 맞고, 3번 육친을 잃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요게 틀렸죠.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요게 잘못된 표현이네. 정답 몇 번? 3번. 반면에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절실한 심정을 노래했다 맞죠. 그래서 2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볼만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수험서나 또는 기본 참고서 같은 데서 특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시에 대해서 잡다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써놓으니까 내가 그 시를 읽고 그런 설명들을 곧바로 떠올려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해설해 놓은 건 그 시를 수년간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담아놓은 것이고, 우리는 다만 질문하는 입장에서, 즉 그 문제에 대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점을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를 보자고. 자, 26번. 다음 시에 셋째 연에 담긴 시적 정서. 하나, 둘, 세 번째네요. 자랑스러울 선 화려한 춤제주도, 한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녀처럼 나비는 한숨 짓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비를 여기서는 어떤 사물을 지금 향해 있냐면 나비를 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시적 화자는 늙은 무녀처럼이라고 했어요. 무녀가 뭐야? 춤추는 자야. 그지? 그런데 그 춤추는 여성이 늙었어. 이러면 어때? 그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봐야지. 그러면은 어떤 심정으로 보는 거야? 안쓰럽게 바라보는 거지. 즉 한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라고 했으니까 그 나비를 늙은 무녀에 비유하면서 결국 안쓰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 한때는 화려했던 그 나비가 이제는 늙어 마치 늙은 무녀처럼 그렇게 그 꿈은 이제 끝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쓰여진 걸 찾아야죠. 자, 1번에 어화 어릴시고 내일 어릴시고 내 청춘 누를 주고 백발을 맞았는가. 이제야 아무리 찾으련들 물을 곳이 없어라. 결국 여기서도 늙음을 어떤 대상, 어떤 인물이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있고, 역시 거기에는 연민과 안쓰러움이 담겼죠. 답은 몇 번? 1번.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 2, 3, 4 이런 시조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 점검을 해보려면, 물론 제가 문제집에 짧게 해설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작품들을 또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시적 대상, 시의 대상에 대해서 감상의 길잡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복습하면서 접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7번으로 가죠. 가와 나의 공통된 시적 화자의 태도 그랬습니다. 자, 가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결국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귀천, 즉 하늘로 돌아가는 것, 즉 죽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즉 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계에서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소풍을 끝내고 귀가하는 것. 즉 즐거웠던 소풍이 끝나고 아쉽지만 이제 돌아가야 하는 것. 이렇게 죽음을 형성하였죠. 따라서 거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즉 돌아가야 하는 곳,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귀가하듯. 만약에 소풍 끝나는데 안 돌아가면 이게 뭐야? 가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소풍 끝나면 집으로 가야죠. 그리고 소풍이 아무리 즐거워도 거기서 뭐 2박 3일로 소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죽음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즐거워도 기어이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어요. 나에서 보면은 이때는 무엇을 즉 배경으로 했냐면 대상으로 했냐면 가을밤을 대상으로 했죠. 가을밤의 그 풍경을 대상으로 해서 추강의 밤이 드니 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차구나 낚시를 들여왔는데 고기가 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낚시가 목적이었는데 고기가 물지 않으면 속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 화자는 굳이 고기를 낚을 의도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무심한 달빛만 싣고 즉 고기가 아닌 달빛만 한가득 싣고 빈배 저어온다. 달빛을 실었는데 빈배라고 했으니까 물론 역설적 표현이죠. 표현기법으론 역설적 표현을 썼고 결국 이 화자는 고기를 낚을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요. 가을밤의 그 경치를 즉 담담하게 즐겼던 거죠. 따라서 이때도 그 대상에 대해 어떤 미련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4번이죠. 이게 무슨 의지를 드러내거나 도피의 심정이거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시조 같은 경우도 또 가의 시 같은 경우도 자칫하면 현실에서의 어떤 도피적인 시입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시 어디에도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삶이 고통스럽다는 그런 태도는 없죠. 왜냐하면 귀천에서도 그냥 소풍이 끝났어. 소풍처럼 즐거웠어 삶은. 대신 특별한 미련 없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건 정답 4번이죠. 여러분들 제가 거기 이해에 도움이 하고 짤막하게 감상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것들은 꼭 복습하며 읽어보세요. 다음 28번부터 30번. 자, 이육사의 광야를 들었습니다. 대립적 의미로 28번 대립적 의미로 파악되는 거. 이건 뭐 그냥 3번이죠. 왜냐하면 이육사의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화나 또는 어떤 특정한 매화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꽃이 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눈이 내리는 겨울은 꽃이 피기에 적절한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대립적 시어를 갖고 눈은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그리고 매화, 꽃은 그 부정적인 속에서도 피어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28번의 정답은 3번. 29번. 이 시의 서정적자의 어조와 비슷하지 않은 거 됐는데 자, 상황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즉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노래를 부르리라 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예견을 썼어요. 확고한 예견. 결국 즉 내가 여기 지금 눈 내리지만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할 것이고 따라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면 청고 후에 즉 먼 훗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는 뭐야? 나의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겠죠.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이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이때 부르리라 하는 말은 초인이 그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예견, 의지적인 이런 태도가 아닌 걸 찾으면 되죠. 답은 몇 번? 1번이죠. 1번에 보면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도 저와 같아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에 밑줄 치고요. 자, 우리가 시는 길게 산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짧게 은유를 갖추고 쓰다 보니까 가급적 어떤 사물로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만큼의 의미를 어떤 사물 하나로 형성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강물에 가서 삽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화자가 노동자라는 것, 즉 그것도 육체 노동자라는 것. 만약에 이런 사무직 노동자였다면 뭐 만연필이나 아니면 붓이나 이런 것들을 강물에 씻었다라고 표현할 텐데, 삽을 씻었다 했으니까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지? 누굴 뭐 삽으로 뭐 찢고 그리고 씻는 이런 범죄 은닉이 아닌 이상 이 삽은 바로 육체 노동자임을 보여주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즉 삽만 씻는 게 아니라 이 씻음의 행위는 슬픔을 더는 거라, 이런 얘기죠. 슬픔을 덜기 위해. 따라서 이 시는 노동자의 슬픔, 애만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어떤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나머지와는 다르네요. 정답은 1번, 30번. 기억과 유사한 이미지. 자, 선생님이 방금 이 우리 시에서 눈이라는 시어가 나오면 이는 매와 함께 등장할 때 부정적 이미지다라고 했어요. 가끔 우리 친구들은 수험서 같은데 설명해 놓은 대로 눈이 일제강점기의 그런 혹독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뭐 시대적인 걸 고려해서 드러나는 해석이고, 지금 이 시를 곧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건 그것이 긍정적 시어냐 부정적 시어냐, 이를 점검하면 되고, 이는 부정적 시어를 드러냈죠. 그럼 아래에서도 부정적 시어를 드러내고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눈과 꽃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 눈은 부정적 시어를 갖고, 정답은 4번이죠. 역시 같은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인데, 북쪽 툰트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직거려. 따라서 눈이 잔뜩 온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꽃봉오리는 이제 피려고, 즉 꽃은 피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느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밑줄 치고. 이때 말하고 있는 약속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꽃맹아리를 가리키고, 따라서 눈은 부정적인 상황을, 그리고 꽃은 그 속에서도 즉 마침내 이루어질 저버리지 못할 약속인 긍정적 시어로 꽃이 쓰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74쪽부터 시의 감상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몇 가지 복습해 보는 문제입니다. 31번. 시의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연. 우리가 시는요, 짧게 쓰여지는 만큼 대체로 마지막에 그 주제가 응축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곧바로 마지막에 주제를 드러내고 끝나버리면 뭔가 좀 한창 고조됐다가 그리고서는 맞춰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소설이든 시든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이 있으면 이제 끝에 여운을 주는 또는 마무리하는 표현이 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시의 주제는 마지막 혹은 바로 위에 주제연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시 조지훈의 승무에서도 처음에 얇은 사 하얀 국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라는 이 구절이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등장하면서 이렇게 수미 상관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동일하게 끝냄으로써 시의 어떤 구성상의 완성을 취했고요. 따라서 마지막 연은 시의 마무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주제는 바로 그 위에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자, 바로 그 위를 봤더니 이번에도 즉 춤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도 어떤 이 시의 결정적 주제는 안 보이죠.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더 올라가 보면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자, 여기 강인한 역설적 표현. 번뇌는 별빛이다. 결국 이 시는 한 여승이 한밤중에 승무를 추고 그 승무를 추는 장면을 통해 자신에게 있었던 세속적 번뇌를 그 춤을 통해 승화시킨 거죠. 따라서 번뇌가 실마리가 되어 여승은 춤을 추지만 결국 종교적인 신성함으로 그 번뇌를 승무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이를 별빛이라고 표현했죠. 따라서 이 시는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를 노래한 것이고, 이와 같은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이 구절이 이 시의 주제가 가장 집약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죠. 32번 기억과 유사한 표현.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자, 고와서 서럽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곱다라는 것은 긍정적 시어인데 거기에 대해 서럽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서로 모순된 것이 수식을 하고 있고 같은 대상에 대해 이렇게 모순된 표현이 등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역설이다. 따라서 역설법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1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밑줄 치고 직유법이죠. 분수처럼 쏟아지는. 2번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마음은 뭐래요? 구름. 따라서 연결 없이 곧바로 A는 B 하고 표현을 했고 이는 은유죠. 3번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여기서 슬픔을 봄이라고 즉 형상화한 것은, 슬픔을 봄이다라고 한 것은 은유법이고요. 은유법이고 거기에 대해 찬란하다라고 수식을 했죠. 그러면 슬픈데 이를 찬란하다고 했으니까 모순되고 이때 이제 역설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역설과 은유가 함께 쓰였고 정답은 3번이죠.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서쪽으로 가는 달, 즉 직유법을 썼습니다. 33번 기억 미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러면 곧장 선택지로 가라고. 기억, 화자의 의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가 오래다라고 했죠. 방금 독을 품은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독을 품어왔다는 얘기니까 이는 화자의 어떤 의지가 절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님을 말하고 이는 견고함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니은번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이때 아무도 해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 독이 뭐야? 타인을 향해 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는 지극히 자기 방어적이다. 혹은 아직 한 번도 남을 공격해 본 적은 없다. 이런 의미죠. 3번 새로 뽑은 독 했을 때 이는 자신의 결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자, 내 가슴에서 다시 새롭게 독을 뽑아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것이 무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분노가 새롭게 표출된다는 것이니까 절대 반어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답은 3번이죠. 4번도 확인하면 리을에서 즉 허나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허나 앞에서는 허무하다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즉 이 독은 사실은 그 이리와 승량이 때 내 마음을 노리는
이리와 승량이 때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화하는 데서 화자의 의지의 결연함을 보여준다. 맞죠? 다음 5번에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이때 선선히는 의연하게 분명히 하는 의미니까 화자의 거리낌 없음과 의연함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다음 176쪽 34번을 보면요. 다음 시에 등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먼저 첫 번째 줄에 차단한 등불이 등불에 밑줄을 치고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려는 슬픈 신호냐. 답 다 나왔죠. 왜? 등불을 향해서 그 수식하는 말을 보면 등불에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수식했냐면 차단한 등불이라고 했어요. 즉 이는 곧 외부와는 가로막힌 차단한 등불이라고 했고 또 어디에 걸려있대요? 빈 하늘.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라 빈 하늘이라고 해서 공허함을 드러냈고 또 이 등불은 알고 보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딜 가라는 혼자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등불을 신호로 즉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았는데 그것은 슬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차단했다는 데서 외롭고 쓸쓸함을 또 비었다라는 데서 공허함을 그리고 그것은 슬픔을 동반하고 있죠.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죠. 즉 이는 공허한 심정을 화자의 공허한 심정을 감정이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물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 즉 그렇게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정을 대신해주는 그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답은 4번. 35번 위시에 사용된 심상과 같은 것. 이 시 청로루 하는 박목월의 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죠. 먼 산 청운사하고 멀리에서부터 다시 청노루의 맑은 눈까지 원근법을 써서 곧 시각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도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 걸 찾아야겠고 1번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라고 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를 2번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역시 매화 향기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3번 먼 바닷물 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청각적 이미지를 썼고 그런데 4번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가 붉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썼죠. 정답은 4번. 36번. 자, 이렇게 어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물었을 때는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 이 개념들을 알아야 되고 그 시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1번 2, 3조의 기본 리듬과 변조 그랬어요. 변조란 변화된 리듬이죠. 보면은 먼 산 청운사 사실 석자로 쓴 것 같지만 그 아래 보면 낡은 두 글자 기와집 석자 산은 두 글자 자화산 석자 봄는 두 글자 녹으면 석자 거의 2, 3조의 기본 율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느릅나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속잎 피어나는 12구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정형시가 아닌 이상 똑같이 2, 3, 2, 3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음수율, 글자 수가 2, 3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변화를 수반한다. 맞죠? 시간의 경과에 의해 시상이 전개된다. 틀렸죠? 이 시에서는 시간의 흐름은 파악하기 어렵고 대신
대신 먼 산하고 멀리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먼이라고 써야 되는데 먼하고 표현하면 비문법적 표현이고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즉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비문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런 다음 청노루에 맑은 눈에 비친 구름까지, 즉 멀리에서 가까이로, 즉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죠. 원근법을 써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썼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정답은 2번. 지은이는 청록파 시인이다. 조지훈, 박목월, 박두집, 이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이 시를 쓴 박목월, 그리고 조금 전에 여승, 승무를, 여승에 번뇌는 별빛이라고 승무를 쓴 조지훈, 그리고 해아소사라 하고 박두집, 이 세 사람을 청록파 시인이라 합니다. 다음 4번. 청노루는 시각적 심상을 선명하게 부각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 청노루고, 그리고 청노루를 중심적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6번의 정답은 2번. 37번 보죠. 자,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시간적 순서로 바르게 하라. 백석의 여승은 이런 구조예요. 먼저 1년에서 현재 내가 시적 화자 내가 여승을 보죠. 그리고 2연부터 나머지 4연까지 끝까지는 2연부터 3, 4 끝까지는 과거, 즉 여승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여승의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과거로 쓰여지는 역순행적 구성이죠. 이걸 다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을 하면 1년이 맨 끝에 위치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부터 39번. 기억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 자,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인데 여기서 유리창은 지금 유리를 닦다가 나는 죽은 아이를 떠올리는 거죠. 곧 죽은 자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리창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만 또한 동시에 뭐예요? 그 대상과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또 장애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이 시에서 유리는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건 3번이죠. 현실과 죽음을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으니까, 그지?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으니까 이 시에서 서정육자와 현실 공간을 차단하다 맞고, 죽은 아이의 투명한 눈동자 2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이. 그리고 현실에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고, 차고 냉정한 현실 세계의 논리. 무슨 말이냐면 유리가 갖고 있는 그 섬뜩한 차가움, 이것이 곧 나와 화자와 자식을 경계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9번. 니은에 대한 설명.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역설법이고 이는 모순된 표현이 들어갔고 이를 전문용어로요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의 심정을 매우 절제하여, 즉 자식을 잃은 고통을 우리가 참척이라고 하는데 이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죠. 그런데 이를 매우 절제하여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라고 썼죠. 그러나 이는 선명한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역설은 모순된 표현을 써서 드러내기 때문에 모호함을 드러내는 시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3번 틀렸죠. 4번 모순형용의 기법은 역설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 40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윤동주의 서시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이 시는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또 외울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기억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죠. 여기 모든 죽어가는 것은 생명 있는, 사실 죽어가는 것, 이는 바꿔 말하면 뭐야?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사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곧 휴머니즘, 절대고도, 부처의 보살행, 비극적 삶에 대한 결의였는데 사실 2번을 빼고는 1번, 3번, 4번 다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이 특정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나에게 바람이 있는 이런 점에서도 괴로웠고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서 치우는 이런 악조건, 즉 비극적 삶에서도 나는 죽어가는 것, 즉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다짐한 거니까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죠. 자, 시를 마무리 짓죠. 180쪽에 41번, 42번, 41번. 이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연상 과정을 고려하면, 연상이란 얘기는 떠올린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시, 김광림의 산에서 연상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한여름에 들린 가야산 독경소리, 오늘은 철늦은 서소리 내려 비로소 벙그는 매화봉오리. 처음에 청각적 이미지를 써서 독경소리, 즉 경을 읊는 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매화가 피는, 즉 철늦게 매화가 피는 매화봉오리를 본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면벽한 노숙 눈매에 미소가 돌아라고 했어요. 결국 독경 소리를 통해 나는 그 스님의 미소를 떠올렸고, 또 이것은 매화봉오리를 보고 스님의 미소를 떠올렸다는 거니까 이 셋은 서로 연결된 이미지죠. 정답 몇 번? 3번. 42번. 기억의 함축적 의미. 자, 이 미소를 누가 졌는지를 봐야 돼. 응? 이 밑줄 친 미소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뭐라고 했어? 면벽한 노승 눈매라고 했죠. 면벽한 노승의 눈매에 지어진 미소야. 면벽이 뭐야? 벽을 바라보고 참선하는 거야. 참선하던 스님이 미소를 지으면 이게 무슨 음탕한 그런 거겠어? 아니면 뭐 재미있는 걸 떠올리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참선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미소가 지어졌다는 얘기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고, 면벽을 통해 벽을 보고 참선하는 데서 어떤 종교적 깨달음, 이를 느꼈다는 거죠. 따라서 1번 참선 아니지. 참선하는 행위는 면벽 그 자체고, 다음 탈속, 여유, 득도라고 했는데, 자, 면벽하는 스님의 의도는 이제 갓 스님이 되어 세속을 벗어나겠다 이게 아니라, 즉 그와 같은 건 이미 지나쳤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부처가 지향하는, 내가 스님으로서 지향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득도의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득도의 과정으로서 면벽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득도에 가까웠다, 그 득도를 깨달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시를 지금 쭉 문제를 풀면서 어떤 유형인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결국에는 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마주대야 하는 그 문제가 100개도 아니고 200개도 아니고 20개예요. 그 20개에서 시는 하나 또는
기타 선택지에 나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하나 둘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런 시에 대한 대비로서 우리가 그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고, 아마 이 문제들만 잘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문학에서 소설과 또 기타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소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